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문변 김작의 황금나팔. 안녕하세요. 저는 문나연 변호사고요. 저는 김작입니다. (2024라는) 숫자가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벌써 6월입니다. 저는 매해 6월이 되면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변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더워질 일만 남았구나. 그렇죠. 또 올 여름에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생길까? 올 여름에는 작년보다 좀 사고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걸 직업병이라고 하죠. 네. 저도 비슷한데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4월 말부터는 올해 상반기 특집은 무슨 내용으로 준비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제가 4월 말부터 좀 여러 가지 우리 문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죠. 어떻게 준비했죠? 네. 지난 5개월간 황금나팔을 청취하지 않은 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문변 김작의 황금나팔 그 6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알아보는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문변 김작의 황금나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드라마 속 게임을 모방한 학교 내 신종 따돌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네. 지난 4월 초에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성관계 놀이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막말 논란. 그리고 올해 3월이죠.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 후에 학교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드라마 속 게임을 모방한 학교 내 신종 따돌림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올해 2024년 2월 공중파 방송은 아니고 한 콘텐츠 채널에서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투표를 통해서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기고 하위 등급의 학생들은 청소나 급식 담당이 되고 공식적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계급을 나누고 서열을 정해서 특정 대상을 괴롭히지만 네.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이번 달은 하위 등급이 된 학생들이 다음 달에는 상위 등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이 모두를 이제 공범으로 만드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을 학생들이 이제 따라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4일 전북 전주시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이것을 배포했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 본 적 있어요. 네, 지난해 방송됐던 더 글로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네, 예, 송혜교 씨가 나왔던 그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도 그랬고, 이번에 방송된 피라미드 게임도 그렇고, 학교 폭력이 소재가 되는 이야기들로 이제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제작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누구나 학창 시절을 거쳐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학교 폭력이라는 자극적인 소재, 학폭이 한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게 저는 아무래도 이러한 사회적 이슈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런 방송을 보고 아이들이 어디까지 따라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방송을 보면 네.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태도를 보면 네. 있는 그대로 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인 부분을 따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드라마 속에서는 이제 투표를 통해 서열을 정해 청소를 시키고 급식 당번을 시키고 괴롭힘의 대상을 정한다면 네. 현실에서는 인원이 적으니까 음.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거나 네. 그냥 지목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아. 전체를 다 따라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예. 되겠네요. 네. 그 학교 폭력 중에 하나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집단 따돌림이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예. 예. 근데 피해 학생 입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음. 그 집단 따돌림을 겪었던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음. 그 학교 폭력 유형을 모두 당한다고 보시면 될 수 있어요. 집단 따돌림 안에 학교 네. 폭력의 유형이 다 들어가요. 어떤 네. 것들이 좀 들어갈까요? 뭐 면박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음. 강압적인 행동, 뭐 심부름, 사이버상의 모욕이나 뭐 옷에 낙서하기, 침 뱉기, 뭐 이유 없이 툭툭 건드리기 등 뭐 집단 속에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 뭐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데 이게 학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따돌림 행위에 개입한 적은 없지만 방관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들 또한 포함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피해 학생들은 뭐 정서적, 인지적으로 심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단 따돌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와 학부모가 좀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있을까요? 집단 따돌림은 가해 학생들의 행동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뭐 기술적인 면에서 피해 학생들이 자기 표현과 같은 사회적 기술과 뭐 위기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움 추구 태도 등에 대한 방법 등을 이제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면도 있어요. 이때 교사와 전문가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처 행동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초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처한 기분이나 감정을 좀 섬세하게 살피고 네. 학생들의 감정이 왜곡되지 않게 느낀 그대로 뭐 언어나 표정이나 그리고 뭐 몸짓이나 말투 같은 그 비언어적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타인에게 솔직하고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네, 아이가 학교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네, 학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한다는 생각을 좀 한대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은데도 집에 와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좀 잘 캐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지금 계속 그 더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이야기와 같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더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약간 인과응보적인 결과죠. 그러니까 좀 더 죄를 많이 진 친구가 좀 더 심한 결론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가고 있는데 피라미드 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드라마 상에서도 뭐 피라미드 게임을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그 주인공들도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음. 게임을 없애려고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네네. 그 결말은 학생들 스스로 게임을 없애면서 네. 드라마가 끝나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처럼 좀 학생들이 지금까지 좀 이렇게 따돌림 현상들을 좀 따라했다면 우리가 이 게임을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것처럼 따돌림 현상도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그 따돌림 현상이라는 게 솔직히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 아이면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다 보니까 이게 다른 아이들에게는 좀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내 아이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네네. 우리 아이가 주체가 될 때 내 아이만 아닐 뿐이지 네. 10명의 아이가 있다고 할 때 나머지 9명은 괜찮은 거고 거기에 내 아이가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아이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10명의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내 아이면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을 내 아이가 아닌 9명의 학부모가 생각한다고 하면 제 아이는 9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성관계 놀이에 대한 사건이 좀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근데 네. 이 사건은 솔직히 저는 좀 마음에 많이 가는 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한 1km 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된 사건이었거든요. 매우 가깝네요.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문변이 좀 음.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네. 성관계 놀이를 하자고 하기도 하고 네. 자신의 성기를 여학생들에게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공지문에 따르면 네.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 3명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뭐 우리 성관계 놀이를 하자. 내가 돈을 주겠다. 뭐 얼마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아이들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 그렇게 말하자 남학생들이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말 때문에 정말 엄마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장이었어요. 네. 예.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나서 솔직히 학교 등굣길과 하굣길의 모습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변했냐면 남학생이 왜 우리한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머니들이 너무나 화가 많이 나가지고 분개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주변에 봤을 때도 학교를 할 때 부모님들이랑 같이 하는 등하교를 같이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갑자기 엄마 나랑 같이 학교 가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순찰하는 경찰들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사건이 발생되고 네. 학부모의 불안감이 이제 높아지자 서울 경찰청에서는 순찰대 차량 2대와 인력 10명을 동원해서 이제 아파트를 순찰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네. 최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제가 봐도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는 좀 안정이 되어 가나 보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건 저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의 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 나쁜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을 따라한 행동이라서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모방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문변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원래 이렇게 뭐 10세 미만의 아동들의 성적 가해 행동은 네. 뭐 친밀함, 애착이라든지 그 결핍이 가해 행위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와는 이제 다르게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런 성범죄를 묘사한 영상이나 콘텐츠를 너무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것이 경계 없이 아직 해석의 틀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용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과거에 비해서 어린이들의 성적 문제 행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0세 미만 아동들이라고 하면 솔직히 여자와 남자가 생식기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구나라고까지만 인지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아이들이 이제 서로 여자친구가 되고 남자친구가 있고 이런 둘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아직까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어른들의 그런 행동들을 너무나 보고 따라하는 듯한 예. 그것 솔직히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과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솔직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그 가해 남학생의 부모에게 법적으로 뭐 피해 보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 그것도 음,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어, 그 가해 학생들이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민법상 불법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미성년자인 이제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네, 있다. 네.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가해자,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예, 예. 학교나 주거 공간이 가깝다는 점에서 혹시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음,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네. 우선 네.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네. 피해 학생이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일정한 조건이 맞는다면 음. 이제 피해자의 신변과 명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은 광범위한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권리 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솔직히 피해 학생은 참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솔직히 이 사건이 그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학교 외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래도 그 교내에 그 위클래스에서 뭐 선생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의 대상은 학교 내라는 장소를 불문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만 한다면 그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내 위클래스 선생님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서 필요한 협조를 받거나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발생한 싸움이나 폭력 등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위클래스 등으로 이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렇게 같이 연관돼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사건의 이제 후속 기사들을 좀 한번 봐봤는데요. 네, 보니까 뭐 가해자는 전학을 갔고 뭐 그 가해자의 부모님은 이사할 계획인데 지금 우선은 집이 나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출처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가해자 학부모님들도 솔직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 혹시 가능할까요? 음. 가해자 부모님들이요? 네. 이 사건이 피해 아동이 명백히 존재하고 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 반성하는 모습으로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너무 악의적이거나 도를 넘는 비방 목적의 글이 게시되면 네. 가해자 등이 특정이 된 이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발생한 막말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막말을 해요. 이 사건은 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상습적으로 욕설과 비속어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건인데요. 네. 언론에서는 이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개처럼 뛰어다니지 마라. 웃을 얘기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머리에 든 게 없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 내용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네,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끝나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선생님들의 이 선생님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건 사고들, 그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발생되는 사건들, 경기도에서도 솔직히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경기도에서 발생된 사건 중에 선생님 막말이 문제됐던 사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네.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보니까 네. 선생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데 팀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한 팀이 바보팀이라고 정한 거예요. 아, 바보팀이라는 이름으로. 예.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한 팀에게 어서 정해라라고 네. 이제 시간을 주었는데 못 네. 정하고 있었고 상대 팀이 예. 이제 팀명을 못 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친근하게 네. 그리고 조금은 과격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네. 우리 모자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비하해서 네네. 그렇게 좀 강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읍시읍 들어가는 예, 단어. 예. 맞나요? 그래서 그것을 네네. 팀명으로 정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아, 했다고 해요. 아이고 선생님 실수하셨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깔깔 웃고 넘어갔는데 네. 그걸 이제 향후 문제 제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제 그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네. 사회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70년대 군부 독재 시대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이 시대는 구타와 체벌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설명을 했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70년대면 싸그리 맞아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 시간에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야 70년대면 너네들 정말 싸그리 다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거야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던 건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말이라는 게 참 그래요. 아 다르고 다르다고 그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로 툭툭 튀어나오게 될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누가 더 많이 먹나 내기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입에서 막 음식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애들이 막 마구마구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먹는 모습이 정말 딱 한 동물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너희 정말 돼지처럼 먹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 앞뒤 상황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아이가 자기네 부모님한테 가서 누구누구 엄마가 너희 정말 돼지처럼 먹는구나 라고 말을 했다면 그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 뭐지? 이 엄마?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와 아마 비슷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막말 사건이 터지면 네. 선생님들의 언어 선택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할 때 네. 100% 상황을 잘 전달했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번 사건을 이제 접하면서 학부모가 참 두 분류로 나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쪽은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의 말을 먼저 믿고 이제 선생님을 의심하는 한쪽이 있을 거고요. 또 한쪽은 선생님이 오직하면 그런 말을 했겠니? 라고 그 선생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학부모. 이렇게 두 분류로 좀 나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배는 어떤 학부모인가요? 전 당장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지난주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희 아들이 이제 5살인데 네. 저번 주에 딸기 농장 방문을 간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체험학습. 예. 네. 그래서 유치원 준비 사항으로 유치원 체육복을 네. 입고 오는 게 네네. 초록색 체육복이에요. 네네. 그게 알림 사항이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네. 사복으로 검정색 체육복을 입혔어요. 어. 근데 활동 사진을 보니까 네.
저희 아이만 그걸 입은 것 같더라고요. 검정색 예, 제육볶을. 그래서 네. 그렇지만 돌아와서 보니 딸기도 잘 따고 온 것 같고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밤에 잘 때 네. 아이가 약간 울먹이면서 음. 엄마 왜 나는 검정색 체육복을 입었어? 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음. 유치원 체육복을 안 입히고 검정색 체육복을 입혔어. 그랬는데 네. 아이가 선생님이 음. 시우는 검정색 체육복을 입어서 딸기 농장에 못 가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와. 딱 여기서 딱 잘라서 네. 시우는 검정색 체육복을 입었기 때문에 딸기 농장을 못 가라는 내용만 딱 들었다면 예. 체육복을 잘못 입고 왔다고 딸기 농장을 갈 수 없다라고 아이한테 얘기한 거야? 그렇죠. 예. 선생님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쵸. 그래서 시우는 어떻게 해서 딸기 농장에 갔어? 그랬더니 네. 친구를 따라갔어 라고만 말을 하고 울먹이는 모습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선은 이제 자녀한테 네. 체육복을 입히지 못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체육복을 입히지 못한 엄마 잘못이야 라고 네. 설명을 했지만 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선은 선생님의 관심이다 네. 라고 표현을 해줬고 선생님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아이한테 그 체육복을 또 검정색 체육복을 입히려고 하니 또 활동복이니 입히려고 하니 네. 아이가 그 검정색 체육복을 입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트라우마가 봐야 있었나 되나요? 봐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 선생님이 그건 장난이었어라고 말해주면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드렸죠. 선생님, 제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속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반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에요?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고 오후가 돼서 유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니 네. 차량 지도 선생님께서 네. 장난으로 네.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 지도 선생님께서 그건 장난이었다. 누구누구야 앞으로 그런 체육복을 입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작은 어떠세요? 우선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문변의 입장에서는 우선 아이의 입장을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그런 어머니의 입장이신 거고 저는 좀 문변하고 좀 달라요. 네. 왜냐면 저는 후자에 선생님 오직했으면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인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가 약간 좀 공상을 많이 하는 아이라서 가끔 가다가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컴퓨터를 사오라고 하셨어.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뭔가 말을 앞뒤를 끊어먹고 제가 컴퓨터를 사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오직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니? 라는 쪽의 입장인데 이게 아이의 성향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그럴 수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들 친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이가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나 자세하게 집에 와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아이가 제 아들이고 B라는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B 아이가 했던 얘기를 제가 들어도 가끔가다 선생님이 뭔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은 진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문변이 정말 잘하시는 부분이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뭔가 판단을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인하기 전에 아이의 얘기를 먼저 듣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 사건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서요.
지금 상황에서 그 인천에서 발생한 그 선생님 막말 논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과연 선생님은 학교에 출근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걸까? 아니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이 선생님과 마주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 네. 발생한 서희초 사건 네네. 전후로 나뉠 수 있어요. 네. 서희초 사건 이전에는 음.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선생님이 이제 아동학대나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하면 거의 직위해제를 같이 당하시는 게 관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3년 9월 27일 이제 교원지휘법이 개정되면서 네. 직위해제 처분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분리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분리 조치가 좀 이루어지나요? 분리 조치는 이제 네. 학교에 있더라도 음. 수업의 이동 시간이나 점심 시간 그때에 맞춰서 동선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쉬는 시간이라던가 예. 학생들의 점심시간 네.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이 웬만해서는 이제 한 공간에 예, 계시는 머물러야죠. 예, 예.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나름대로 마주치지 않게끔 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좀 나와서 그 학부모와 교사 모두 좀 오해라고 한다면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좀 마음 편히 그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궁금한 건데 네. 그 학폭 전담 조사관 파견 이후의 학교의 분위기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 중에서는 학폭 전담 조사관이라는 단어 자체도 솔직히 약간 좀 어색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학폭 전담 조사관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해 주실게요. 작년에 네. 우리가 대한민국 이슈 중에 하나가 네. 학폭과 교권 침해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 10월에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폭력 사안 조사로 인해서 그런 업무 부담이나 민원들, 학부모로부터 이제 협박에 시달리면서 힘든 점 등에 대해서 이제 의견 제시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비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런 것들도 토로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학기부터 학폭이 일어난 학교에 이제 경찰관과 퇴직 교사를 전담관으로 이제 파견해서 이제 사안 조사를 하고 보호자 면담을 하고 사안 보고까지 한 후에 학교폭력 이제 사례 회의를 통해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회의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들이 하게 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그 학폭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해서 조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현재 그 학폭 전담 조사관들이 전직 교사도 있지만 그 경찰 출신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조사했던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네네. 아이들끼리 작은 다툼이 벌어졌는데 네. 이 과정에서 네. 한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해요. 이 손찌검이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투닥투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정말 뺨을 뺨을 때릴 수 있는 때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 여기서 작은 다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투닥투닥 이렇게 정도인 것 인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부모의 문제 제기로 결국 네. 학교 폭력 사건으로 접수가 됐는데 네. 선생님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네. 피해자가 정중히 사과하면 끝날 사소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래요. 네네. 그런데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학교 측이 절차에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사건을 넘겼는데 네. 경찰 출신 전담 조사관이 네. 먼저 손찌검을 한 학생을 취조하듯이 이제 몰아붙인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그 투닥투닥했던 이야기, 투닥투닥했던 행위 자체가 손찌검이라는 그렇죠. 단어로 약간 좀 변질이 된 변질이 거죠. 됐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죠. 어쨌든 손찌검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가 됐고, 예.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또 치조하는 하듯이. 가운데 예. 생겼던 부분이 또 문제가 됐던 네. 부분이네요. 그러자 예. 이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음. 당초 사과하겠다는 뜻을 거두고 법대로 하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거죠. 맞아요. 이게 사건이 벌어진 건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네. 여기서 감정이 상하다 보면 네. 정말 어른들이 많이 하는 법대로 해보자. 그렇죠. 예. 야, 이런 사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마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인 사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네. 예, 이런 사건이 좀 있었고 또 다른 사건도 어떤 게 있었나요? 두 번째 사건은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네. 이 학생은 B라는 친구를 되게 많이 괴롭혀 왔다고 해요. 평상시에. 예. 그리고 이날에는 이제 주먹질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러 대를 맞은 이제 B라는 학생이 네. 저항을 하다가 네. 이제 한 차례 발길질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전담 조사관은 이를 쌍방으로 봤다고 합니다. 너도 때렸고 나도 때렸으니까 쌍방이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두 학생을 잘 알고 있던 선생님들은 네. 이 전담 조사관의 조사를 공감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올린 거예요. 딱 상상이 갑니다. 예. 그 A라는 학생 사실과 같을진 모르겠지만 예, A라는 학생은 이제 평상시에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는 예, 말썽쟁이 예. 같은 학생이었던 거로 이제 선생님들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전력이 굉장히 많은 거고 B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것들은 꾹꾹 참고 있는 학생인데 얼마나 이제 당했으면 아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 방어를 한다는 식에서 이제 발길질을 한번 했던 건데 이거를 전담관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쌍방으로 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참 공감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부분인 건데 와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 올해 초에 학폭 전담 조사관이 이제 생겨서 조금은 학폭 문제가 순조롭게 잘 풀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조금씩 발생되고 있다라는 걸로 네, 좀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네. 사실 그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 학폭 전담 조사관들이 생겨서 좀 그동안의 일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올 2월 교육청이 보낸 학교 전담 조사관 운영 계획 공문을 보면 사건의 1차 접수 및 조사를 학교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학부모에다가 전담 조사관까지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선생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기존의 학폭 처리 절차는 학교 자체 조사 이후에 교육청 학폭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학교와 교육청 조사 사이에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가 추가되면서 전담 조사관의 조사 일정을 잡는 일 역시 교사의 몫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담 조사관 네. 네. 와 학부모의 일정까지 예전에 학부모의 일정만 봤으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학폭 전담 조사관의 일정까지 맞춰서 이제 선생님이 네.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게 그렇죠.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일정 잡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예. 힘든데요. 아, 일이 좀 더 고충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폭 전담 조사관이 도입된 이후에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변호사 선임을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학폭 사안이란 게 이게 시공간을 넘는 사건들이 많아요. 네네. 법률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아무래도 학폭 사안의 조사나 처리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변호사가 대동하지 않으면 학생이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학폭 사건 절차에서 변호사 상담을 문의하는 시점이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음. 뭐 내 자녀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음. 특히 경찰이라는 전문가가 배치되고 음. 조사관이라는 외부 인사가 개입되다 보니까 음. 학교 분위기나 당사자 간의 평소 신분 등을 계량하기 어렵잖아요. 네. 이런 요소들이 배제된 채로 잘잘못을 따지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짙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폭이 딱 터지면 네. 이제 그 학폭 전담 조사관이 도입된 가운데서 이제 그 가해자 피해자 쪽에서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만약 피해자 쪽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는 있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네.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는 그렇죠. 게 이제 생기면서 학폭이 터지자마자 이제 이제 선임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식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가 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가 개입되는 순간 네. 이제 교육적 해결이 이제 온데간데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법대로 하자면서 네.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우려되는 건 이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다양한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제 생각에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이제 정당화를 부여받는 그런 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승소에 이제 목적을 두는 거죠. 그렇죠. 네. 성장 환경이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학폭 전담 조사관을 도입했을 때는 아마 이런 문제점들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점에 좀 바로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학폭 전담 제도, 그러니까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 예. 처음 취지대로 좀 정착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부모 모두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폭 전담 조사관은 그 발달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학생의 특성을 꼭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미 퇴직한 경찰관들이나 교원 선생님들이 기존 사고 방식으로는 전문성 발휘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육 당국이 이런 학폭 전담 조사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더불어서 수시로 연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학폭 전담 조사관은 또 그 학교에 좀 상주를 하면서 네. 학교와 학생을 파악하고 좀 다양한 학폭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학생들을 잘 알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네. 너무 학교와 그 학생들의 분위기를 잘 몰라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개입되면서 네. 학부모들도 예전보다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폭 절차나 사례에 대해서 우리 연수 등을 통해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알아가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녀의 반성이나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서 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생과 학생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 학생과 선생님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학부모가 개입되더라도 정도를 지키면서 이제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어느 순간 학폭과 관련돼서 이제 학폭 전담 조사관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 이제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까지도 이제 학교의 일들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좀 지켜야 되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지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순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변 김작의 황금나팔 6번째 이야기 학교에서 이런 일이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음악 한 권 듣고 올게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 네, 지난 5월 우리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에서는 그 스승의 날과 관련해서 청탁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쵸? 네. 네.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정말 좋은 정보였다고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예. 많이 생각이 났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참 기대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이 시간에는 이제 대입과 관련해서 네.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은 이제 네. 대학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솔직히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학폭 전력이 어느 정도 반영할 건지 대학에서 결정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이제 좀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한 입시 전문 업체에서 네. 2026년 주요 대학 대입 전형 계획 내 학폭 조치 사항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대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네. 일부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서울대, 고려대, 연대, 부산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은 네. 모두 학폭 처분에 대해 감점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인의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부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공통된 내용입니다. 네. 그 서면 사과부터라고 하면 그 학폭 사건의 가해자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학폭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는 학교 폭력에는 무관용 원칙과 인성 교육 강화라는 추진 방향으로 마련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살짝 억울한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하고 네,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 그리고 서면 사과 처분을 받은 그 학생의 재질이 다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서로 잘못한 부분이 각각 다른데 이런 불이익을 다 같이 똑같이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이해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학폭을 어디까지 이해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도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대학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한 이상 학폭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학폭은 안 된다. 네. 그걸 머릿속에 박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네요. 네. 이 얘기가 나오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 모두에 적용되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국립대인 서울대와 부산대는 수시 모집 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평가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고요. 네. 사립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성평가, 논술 위주 전형은 전형별 총점에서 1점부터 최고 20점까지 간점한다고 밝혔고요. 네. 연세대는 학폭이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 체육 인재에서 1호 처분, 서면 사과 이력만 있어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체육 인재 그러니까 체육 특기생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성균관대에서와 서강대는 사실상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1호는 총점 10% 감점, 2호에서 9호는 총점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와, 강하게 0점 네. 처리. 예. 정시 모집에서도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수시 모집과 비슷한 관점으로 지원 불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전형 총점이 1000점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 10%면 100점이거든요. 이 정도 점수면 사실상 학폭 가해자는 대학 문턱을 넘기 정말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학폭 전력이 없어야 하냐는 건데요. 그렇죠. 현재 고2 학생부터 사실상 학폭 전력이 있으면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고2부터라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왜인가요?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 접수된 학폭 사안으로부터 6호에서 9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네.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이제 연장됨에 따라서 현재 고2 학생이 학폭으로 제6호부터 9호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4년 동안은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졸업 후 2년이었는데 예. 이제는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저는 그 학폭 전력에 따른 대학 조치 상황에 대해서 그 학폭 가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반 학생들이 더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심리는 뭘까요?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사회 현상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전에는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들이 학폭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면 네. 최근에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 네. 흔히 고위 공직자 자녀들도 학폭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 잘못에 대한 처벌, 경쟁 사회에서 일반 학생들의 견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듯 싶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친구와 대학에서까지 함께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보이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에서는 학폭 전력이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문변 김자의 황금나팔 6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야의 노래죠. 나를 외치다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바로 서야 아이들의 생각이 바로 섭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배정이었고요. 저는 문나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